자, 현재 미국의 대선 상황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제가 숫자로 풀어보는, 그리고 대선 방식으로 알아보는 왜 트럼프가 유리한지, 카말라 해리스가 불리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지, 지금 실제로 미국의 현 상황은 어떤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어떤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알아봐 보도록 합시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 미국은 정말로 독특한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투표하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선거인단을 통해서 실시하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간접선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통령에 투표한다라고 해서 그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 후보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투표를 가져가더라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 바로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펀출하는 거고, 그 선거인단 하나하나가 표를 하나씩 가져간 게 바로 이 간접선거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요, 해당 지역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수를 합한 것으로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선거인단 선출은요, 해당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그 주의 표를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승자 독식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뉴욕의 선거인단 수는 538표 중에 약 28표를 가져갑니다. 이 28표가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대통령 후보 1과 대통령 후보 2가 예를 들어서 아슬아슬하게 격차가 나가지고 이 뉴욕 내에서의 투표 결과가 뭐 6대4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뉴욕이 선거인단을 6대4로 나눠가는 게 아니라 이 28명 정체가 바로 6개의 투표를 가져간 쪽이, 바로 60%의 투표를 가져간 쪽이 모든 거를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28표를 독식하게 되는 방식이죠. 이거를 바로 간접선거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재미난 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2개 주를 제외한 48개 주가 이 같은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는 좀 다릅니다. 바로 승자 독식 주표와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인단을 나누는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지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자, 이 가운데 안에서 네브래스카와 메인 같은 경우는 정말 독특하게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자, 각각 네브래스카와 메인주 같은 경우는 5명과 4명이 각각 선거인단 수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두 표는 사실 다른 지역들과 똑같이 주 전체 득표 승자에게 배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나머지 3표와 2표가 재미나게 움직이는데요. 각각 하원 의원구별로 지역을 또 나눠가지고 각 지역마다 투표권을 하나씩 가져가게 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네브래스카를 지역을 3개로 쪼갠다고 칩시다. 그리고 각각 지역마다 승자가 다르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지역 1에서의 승자는 공화당이고 지역 2에서의 승자는 공화당인데 지역 3의 승자는 민주당이라고 쳐요. 그러면 각각 공화당 1표, 공화당 1표, 그리고 민주당 1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전체를 이긴 건가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또 근데 지역 3가 뭐 예를 들어서 주민수가 더 많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네브래스카를 통틀었는데 민주당이 또 이겼다라는 투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아까 말한 승자 독식 방식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2표를 더 가져가게 돼서 통틀어서 민주당 3표, 공화당 2표로 나눠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네브래스카와 메인 쪽의 선거인단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네브래스카와 그리고 메인주 같은 경우는 이미 각각 승자 독식 방식의 2표씩은 주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승자 독식 방식의 네브래스카 2표는 공화당이, 그리고 메인 같은 경우는 2표를 민주당이 가져가는데요. 다만 그 가운데 안에서 각각 1표 정도가 거의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렇게 주인이 정해져 있는 표가 있고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표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주들을 우리는 스윙 스테이트 혹은 투표권이 보통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경합주라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도에다가 보통 검은색 혹은 회색으로 칠해놓은 데는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주들이고, 파란색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있는 주들, 그리고 빨간색은 공화당이 가져가고 있는 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보통 9개 주 정도가 아직까지 어떤 쪽으로 기울지 모르는 주, 스윙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주들은 네바다, 아리조나,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네바다의 한 표 정도가 우리는 그것들을 모아서 스윙 스테이트 혹은 경합주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주들이 가져가고 있는 총 득표수의 주는 538개의 선거인단 중에서 약 10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4개에 해당하는 이 중립투표 혹은 경합주들의 선거인단 수 중에서 43표 정도는 이미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주들이긴 합니다. 충분히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1%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그 주는 그 1% 이상 리드하는 쪽으로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아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총 43표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차지했다라고 얘기가 나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219표 합쳐져서 262표 정도를 트럼프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네소타주 내에서도 카말라 해리스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져가게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215표 합쳐서 225표가량을 카말라 해리스가 차지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네브래스카와 한 표와 더불어서 4개의 경합주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네브래스카의 한 표는 일단 제쳐놓고 나머지 4개 주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위스콘신과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카말라 해리스가 0.7%와 0.8%로 조금이나마 더 많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네바다와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0.2%씩 유리하면서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한 방향성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일단 이 4개 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요, 이 4개 주 중 네바다라는 적은 표를 가지고 있는 주를 제외하고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간, 위스콘신주 이 3개를 무조건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으면 현재 민주당이 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게 지금 9개의 중립주인 상황에서 결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3개 주를 다 가져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0.7%, 0.8%, 0.2%의 격차라는 굉장히 조그만 격차를 유지하고 있고, 사실 그리고 중요했던 게 이 펜실베니아의 격차가 트럼프가 원래 조금 더 많이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은 각각 0.3%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펜실베니아가 원래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원래는 0.5% 차이로 트럼프가 리드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트럼프가 베팅 사이트 내에서 이건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에게 펜실베니아에서 쫓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미시간과 위스콘신 내에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조금 더 지지율을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유리했던 게 맞는데, 베팅 사이트에서 이 정치에 관련해서 베팅을 하는 사이트에서 무섭게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원래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베팅 사이트 내에서 어떤 반전이 있길래 카말라 해리스가 따라잡기 시작을 했느냐? 아이오와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뉴스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트럼프의 텃밭이라고 불렸던 아이오와에서 반전이 일어나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카말라 해리스가 3% 차를 역전시켰다라고 소식이 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설문조사 기관 하나의 결과기는 해요. 설문조사 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게 셀서 컴퍼니, 에머스 컬리지, 그리고 시그널이라는 곳이 바로 이 세구역 쪽에서 이 아이오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설문조사 기관인데, 근데 유일하게 셀서 컴퍼니만 카말라 해리스가 유리하다라고 보도를 하기는 했어요. 나머지 2개의 조사기관은 아니다, 여전히 트럼프가 유리하다라고 결과를 내기는 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일하게 카말라 해리스가 유리하다라고 보도한 곳은 바로 이 셀저 컴퍼니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아이오와 주에서는 무시할 정도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38이라는 게 바로 조사기관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이 조사기관이 어떻게 보면 대선 관련된 모든 자료를 통합해서 보여주는 ABC 뉴스의 조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사기관이 A 플러스 등급의 신뢰도라고 부여한 것은 그 세 곳 중에서 셀저 컴퍼니가 가장 유명하다, 가장 유일하게 A 플러스 등급을 받은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가 갑작스럽게 카말라 해리스가 아이오와 트럼프의 텃밭에서 유리하다라고 갑작스럽게 보도를 혹은 바로 조사 자료를 내버린 겁니다. 머리가 굉장히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하죠.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제는 9개 경합주가 아닌 10개 경합주로 이제 미국 내 투표권을 얘기를 하게 돼야 되는데, 자, 이제는 6표를 결국 중립표로 빼앗기게 되게 되면서 이제 256표가 된 트럼프가 결국 앞으로 270표를 만들기 위해서 14표, 아이오와까지 포함한 중립지역에서 14표를 가져가게 되면 승리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요.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44표, 아이오와를 포함한 지역에서 이겨야지 승리할 수 있게 되게 되는데요. 자, 펜실베니아, 미시건주, 네바다, 아이오와 이렇게 4개 지역을 합치게 될 경우 위스콘신을 이기지 않더라도 45표가 되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승리할 수 있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펜실베니아, 미시건주, 그리고 위스콘신 이렇게 3개 지역을 이기게 될 경우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미시건 중 하나라도 트럼프가 이기게 되게 된다. 그럼 트럼프의 14표 이상 승리를 가져가게 되게 되면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위스콘신과 네바다 그리고 아이오와 둘 중 하나 지역, 네바다와 아이오와 둘 중 하나만 이기게 되더라도 16표를 트럼프가 가져가게 되면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여기 위에 바로 네브래스카 한 표, 정해지지에 있는 한 표의 주인이 지금 당장은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도출 가능한 결과를 이렇게 4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이것 말고도 정말 커다란 변수가 있는 한 표, 바로 네브래스카의 한 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나비 효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바로 이 네브래스카의 한 표가 트럼프로 혹시라도 넘어가게 될 경우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을 카말라 해리스가 이겨도 만약에 네바다와 아이오와를 트럼프가 가져가게 된다면 269대 269로 동률이 되게 되면서 사실상 머리가 진짜 복잡한 케이스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269대 269로 동률이 되게 되면서 어떻게 미국의 선거가 진행이 되게 되냐면, 자, 동률일 경우 주별로 하원 의원들이 나와서 하원들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정하게 되게 되고요. 부통령은 상원에서 투표로 결정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원이 435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원 의원들이 대통령 선거와 같이 뽑히게 되게 되는데, 이 435명의 새로운 하원 의원들이 각각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자, 50개 주 가운데 안에서 이 455명의 하원들이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50개 주의 투표권 중 가운데 안에서 26개 주의 투표를 확보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대통령이 동률인 상황에서 대통령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50개 주 안에서도 25대 25명으로 동률일 경우 교착이 풀릴 때까지 무제한 재투표를 진행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옛날에 딱 한 번 있었던 케이스예요. 언제냐면 1800년대에 토마스 제퍼슨과 그리고 존 애덤스가 선거인단에서 같은 수의 표를 얻으면서, 자, 그 당시에는 동률이 타이가 깨지지 않으면서 36차례의 하원 투표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한 명이 결국 제퍼슨 고를게, 알았어 하게 되면서 제퍼슨이 마지막에 선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건 원래는 부통령은 대통령을 따라 선출이 되지만 만약에 동률일 경우 부통령은 재미난 건 상원 의원이 자기의 투표권으로 결정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투표권은요, 상원 의원들이 각각 한 표씩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만약에라도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럼 그대로 진행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른 정당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제이디 벤스가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그래도 하원 쪽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이 되게 되면서 만약에 동률일 경우 조금 더 트럼프가 유리한 적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원과 상원도 상원의 35석과 하원의 435석이 이번 대선에 같이 뽑히게 되게 되는데요. 다만 이런 시나리오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얘네들이 이제 여태까지 나온 설문조사 자료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조사 기반한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1000번 중 534번이고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464번이고 동률일 가능성은 고작 0.2% 두 번밖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팅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메타클루스 폴리마켓 프리딕티 칼시 기준으로 트럼프가 사실 대선 토론 이후에 지속적으로 강세를 정확히 말하면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강세를 잡았다가 미국의 경제가 혹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카말라 해리스가 전체적인 지지율을 잃기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펜실베니아 주와 아이오와 지역에서 카말라 해리스 강세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갑작스럽게 카말라 해리스의 배팅 관련된 지지율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지금 이게 현재의 지지율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케이 카말라 해리스 트럼프 각각 이기는 시나리오가 언젠지 어떻게 되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어떤 주가 이겨야 되는지도 알겠어. 근데 그럼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 우리가 가진 주식이 변동성이 언제 나오는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언제쯤 정해지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보통은요. 선거일이 끝나는 당일날 대면 투표로 진행된 투표소에 들려서 진행한 투표가 다 개봉이 되게 되면서 원래는 보통 그날 저녁에 보통 그날 밤까지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 대선 때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2020년 대선부터는 비대면 투표가 조금 더 유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편 투표가 증가하고 사실 누가 밖에 나가서 줄 서서 투표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편 투표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됐고 근데 문제는 이 우편 투표는 만약에 우편이 도착하더라도 우편이 도착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우편이 도착하더라도 봉투를 칼로 뜯고 봉투 안에 있는 거를 열어서 필적 감정을 해야 되고 요게 정확히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보낸 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야 이걸 투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편 투표는 사실 개봉하는데 훨씬 더 커다란 시간이 걸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도 미국 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면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면 투표가 우세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뉴욕 지역에서 대면 투표가 90%고 우편 투표가 10%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90% 내에서 이미 보통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경합주예요. 몇몇 주들 굉장히 우편 투표까지 봐야지 누가 당선될지 아는 주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들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재미난 거는 아이오와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우리가 경합주라고 불리는 10개 지역에서 대부분의 지역들 우리가 이제 정해진 지역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정해진 생각보다 공화당이 압도적인 지역이나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역은 보통 선거일 밤까지 개표가 완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주, 미시간주,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요. 워낙 경합주기 때문에 워낙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는 주기 때문에 대면 투표로만 결과를 알 수 없는 주들이기 때문에 우편 투표까지 열어봐야지 선거 결과를 알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린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아마 화요일 저녁까지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 우편 투표를 개봉을 해야 되니까요. 우편 투표가 향방을 가른 만큼 접전은 지역은 오래 걸리고 이 중립투표권 50표에 해당하는 펜실베니아, 네바다, 미시건주, 위스콘신은 결국 수요일, 멀어진다면 목요일, 만약에 더 길어진다면 금요일까지도 우편 투표를 봐야 하는 방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이번 선거가 어마어마한 접전이다. 그래서 더 오래 걸리고 우편 투표를 봐야 되는 지역이 있어서 아쉽지만 아마 그 당일날 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숫자로 보는, 역사로 보는 미국의 선거, 그리고 지금의 선거를 모든 부분들을 A부터 Z까지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굉장히 경쟁이 타이트한데 펜실베니아 지역을 가져가는 쪽이 이길 것 같습니다. 펜실베니아가 19표라는 어마어마한 선거 인원수를 가지고 있고 미시건주와 미시콘신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당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상황 안에서 펜실베니아가 가장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펜실베니아가 그래도 지금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따라잡히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0.2%가량 유리하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오와주나 뭐 네바다주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네브래스카주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펜실베니아를 트럼프가 가져가게 된다면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이 되는 사안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펜실베니아가 트럼프가 유리하니까 그래서 트럼프 쪽이 베팅 사이트 내에서 조금 더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도 아이오와주에서 따라잡힌 것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내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따라잡히고 있는 것들을 합쳐서 지금 카말라 해리스의 베팅 사이트 내에서의 지지율도 꽤 많이 올라온 상태다 까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 결과 선거 자체는 화요일날 진행이 되지만 우편 투표로 인해서 아마도 그 화요일 당일 내에 선거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 모든 주말 라이브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